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2년차 그리고 지방선거가 있는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정치의 해가 될 텐데요. 101번째를 맞은 오늘 더정치에서는 개헌과 지방선거 등 올해를 핫하게 달굴 정치 이슈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새해 여론조사가 많았어요. 연말 여론조사도 있었고 보면 개헌 열망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보통 이제 개헌을 해야 한다. 도 그렇고 또 6월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이제 높게 나왔는데 그런데도 지금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 동시 투표 이거는 절대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계속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나요? 여론조사 결과 이제 개헌 저희 한겨레랑 국회의장실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도 개헌에 대한 이 찬반을 물었을 때 높게 나오고요. 네.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높게 나오는 게 이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붙이자라는 게 82.5%가 나왔고 개헌 찬성 의견은 60%. 그러니까 네. 개헌에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잘 모르겠다 개헌에 대해 자기 판단이 아직 안 선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상당 부분이 그래도 만약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개헌을 하게 된다면 그냥 지방선거 때 같이 합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개헌 열망 뜨겁다. 사실 87년 개헌도 사실은 개헌되자마자 바로 또 개헌하자라는 의견이 막 분출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나 아니면 의지나 열망은 30년 묵은 열망이고 그게 특별히 올해 더 세거나 어마어마하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이게 거듭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개헌은 반대가 아니다 우리가 개헌하자. 다만 지방선거 이후에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전에 그러니까 올해 후반기에 하자 이런 거죠. 네. 이유는 계속 거듭 나오는 거지만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어제인가요 또 말했지만 이 지방선거라는 건 이른바 정권심판론, 전국 단위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심판론이 작동을 해야 되는 선거인데 홍준표 전망은 어쨌든 정권 바뀌고 1년 이내에 치른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진 적이 없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들한테 불리한 선거인데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지방선거에 개헌까지 물려 들어가면 정권심판론은 더욱더 희석이 되고 오히려 이제 본질이 다 정권심판의 본질은 개헌이라는 곳으로 다 빨려 들어가 버리는 블랙홀론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반대하고 일단 우리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그리고 올해 말에 이전에 하자. 이 논리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요지부동이다.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딱 굳으면 우리가 개헌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다만 시기만 후반기에 하자. 요겁니다. 동시 투표는 안 된다. 절대. 절대. 그 입장은 이제 전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네. 겉으로 하는 말은 그렇고요. 하지 말자는 겁니다.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투표로 올라가면 지방선거 불리하니까 하지 말자는 거고요. 지방선거에서 6개 광역단체장 못 지키면 그러니까 5개만 돼도 대표직을 물러나야 되는 거죠. 대표 1년 더 하겠다는 그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지금 개헌을 국가의 가장 중요한 대사라고 이제 할 수 있는 이 개헌 자체를 지금 하지 말자 이런 얘기고요. 이 보수 세력의 어떤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라든가 또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개헌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문재인 대통령 반대하니까 좀 개헌이라도 해서 좀 뭔가 좀 판을 바꿔보자 이런 건데 지금 홍준표 대표가 못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의 사설에 보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번에 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이제 그 말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이게 이제 민심하고 이른바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하고 이제 어떤 점점 멀어지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일단 민심에서 국민들이 왜 개헌을 많이 찬성하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시간 효과가 있죠. 30년 됐으니까 좀 바꿔보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이제 미국 효과도 있습니다. 미국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선거가 정기적으로 4년마다 있고 중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고. 근데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하고 지방선거는 2년마다 엇갈려서 하는데 대선이 이제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어떨 때는 아주 총선하고 가까이 하고 어떨 때는 또 멀리 하고 헷갈리죠. 국민들이 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이상한 겁니다. 이제 이걸 좀 바꿔보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이제 워낙 정치인들이 이제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된다 해서 개헌 얘기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이게 축적이 돼서 일종의 정치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또 문재인 효과도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개헌을 하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게 역대 대통령 중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도 지금 개헌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국민들의 상당수가 이제 개헌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하고 자유한국당만 어떤 물에 떠인 섬처럼 지금 독특한 주장을 좀 계속 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해 들어서 조선일보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지금까지 개헌 논의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좌편향이다, 노조 천국 개헌이다 이런 색깔론 입히는 이제 공세에 나섰는데 우리 개헌 기사 많이 쓴 김남일 기자, 이 조선일보의 기사 좀 꼼꼼히 좀 따져봤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좀 뜬금없는 기사였던 게 네. 이미 이 조선일보가 썼던 게 이제 국회에 있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개헌특위에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각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는 특위위원들이 있고 이른바 저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이제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한 뭐 공동위원장까지 포함해서 50명, 49명 이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 주로 이제 어쨌든 약간 보면은 구성 자체는 뭐 진보 쪽이나 시민단체 사람들이 많긴 해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교수나 전문가 그룹들 뭐 이런 이제 구성원이고요. 근데 이제 이 조선일보가 문제 삼은 거는 이 자문위원회에 만든 저 개헌안 초안이 자기네들이 확인해 봤더니 이거 완전 사회주의 개헌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저 체제를 갖다 오해할 수도 있을 정도 수준으로 이른바 저 자유와 시장을 갖다 약화시키고 민주화, 사회 이런 걸 갖다 강화시켰다. 이런 개헌이라면서 이제 사회주의 개헌, 뭐 좌파 개헌, 뭐 좌편향 개헌 이렇게 이제 딱지를 붙였는데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자문위원회라는 게 어느 단체나 무슨 구성에서도 그렇지만 말 그대로 자문이거든요. 네.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한번 저 전문가 그룹들에서 한번 의견을 모아주시면 우리가 한번 국회에서 이런저런 논의할 때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방향도 있고 이런 게 시민사회나 전문가 그룹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 한번 우리가 뭐 어떤 시각의 어떤 저 다양성이나 이런 걸 한번 참조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좋으면은 전폭 수용할 수도 있지만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되거나 뭐 국회 특정에서 너무 심각하게 반대한다면 그냥 걷어찰 수도 있는 안이거든요. 근데 조선일보는 갑자기 그 안을 마치 이게 정부 여당의 어떤 저 흐름과 비슷하다, 기조가 비슷하다면서 이게 마치 이제 그 앞으로 만약에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 한다면 이게 어떤 개헌안의 어떤 큰 뼈대가 될 것이다처럼 완전히 그냥 확정적으로 써버렸거든요. 네. 계속해서. 네. 좀 무리하죠. 이제 그 이유가 보면 뭐 헌법 전문 언제나 되는 거지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뭐 빼버렸다. 거기서 자유를 빼버렸다든지 그걸 바꿨다. 이 사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언제나 저 보수 진영에서는 금과 억지로 삼는 헌법 전문이고 뭐 이런 건데 사실 그게 재헌헌법에는 없는 문장이고 그 72년 유신헌법 때 처음 들어간 문장이거든요. 네. 박정희 네. 정권 시절에. 그래놓고서 이제 갑자기 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그 이후로 어떤 한국의 국채를 떠받치는 가장 확실한 문장인데 이걸 이제 뺐다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뭐 딱히 뺀 것도 아니고 그 헌법 개정안 초안 저 자문위가 만든 거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이 부분을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을 기본 사명으로 삼아. 네. 저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마치 무슨 밀실에서 추진된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게 이미 다 공개된 자료고요. 이게 보면은 이게 작년 2월부터 이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시작을 했거든요, 논의를. 그래서 4월 달까지 15차례 논의 거치고 네. 기본권이나 총괄 부분 개헌 초안을 마련했고 4월부터는 아예 이제 국민 대토론회를 합니다. 전국을 돌면서 네, 네. 좀 순회 효과는 토론했죠. 예. 네. 그때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이제 대선 이후니까 이제 좀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어쨌든 다 이미 오픈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해서 이게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10월 말쯤에 나와요. 그래서 뭐 11월 달, 12월 달에는 이제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까지 참여한 개헌특위에서 이제 이 안 가지고 보고되고 토론까지 다 마친 내용인데 지금 마치 조선일보는 이제 아마도 뭐 개헌 반대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이 방향을 갖다 한번 자기들 저 아젠다 세팅을 해서 흔들어 보려는 의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왜 이렇게 뜬금없이 나올까? 그러니까 1월 초부터 신년벽부터 사실 기자들은 조선일보가 한 이틀 연속 대서특필한 내용 이거 정말로 우리가 기사 쓸 거 없을 때 한 3회 그러니까 원고지를 200자 원고지를 한 3회 정도 쓰는 내용이다라는 게 이제 저
타사 뭐 정치부 기자들이나 이제 이 기사 놓고 했을 때 네. 나온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조선일보가 세게 뭔가 아젠다 세팅을 해보려고 했지만 제가 봤을 때 별로 효과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약간 못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언론에서 뭐 뒤늦게 알려졌다 이렇게 해서 특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이 특종의 중요한 조건이 다른 언론사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게 뒤늦게 발견됐지만 이건 뉴스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뭐 하루 이틀 늦더라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일보 이 보도는 다른 언론에서 아무데도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건 뉴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2달 전부터 그 개헌 특위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사실 공개된 자료고요. 네. 그 사이에 이미 그 좀 발빠른 기자들이 기사를 조금씩 썼던 내용입니다. 이거를 이제 신년 초고 하니까 이제 묶어서 이제 기획을 한 거죠. 아까 이제 김남일 기자가 이제 의도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저는 이제 일종의 사상전이라고 봅니다. 네. 이게 이 전 제목 안에 2월 2일자 조선일보 일면 머리 제목이 헌법도 좌양좌, 비정규직 폐지까지 넣었다. 헌법도 좌양좌. 이 도에 네. 저는 열쇠가 있다고 봅니다. 이 촛불이나 문재인 정부 출범 자체가 좌양좌로 보는 거죠. 이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정상화가 아니고 이 세상이 온통 왼쪽으로 돌고 있다. 오른쪽 끝에서 세상을 보면 다 왼쪽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헌법까지도 좌양좌하고 있다. 이게 이제 조선일보에서 하고 싶은 얘기고요. 2달 전에 또 있는 사실상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그 뭐라고 그럴까요? 태극기 집회 참석하는 분들이 큰일 났다. 우리나라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좀 약간 극우 성향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 어떤 그런 정서가 있을 겁니다. 네. 뭐 물론 그분들도 이제 나름 애국심을 갖고 이제 걱정을 하는 거지요. 근데 이번 조선일보 기획은 그 사람들의 정서를 담아서 이제 나라 걱정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대국민 설득력은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문위원 구성 뭐 봤을 때 뭐 조선일보나 보수 쪽에서 의심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온 이제 결과물도 보면 아 이거 정말 이거 우리 쪽하고 안 맞는다 이념적으로나 뭐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개헌 논의 과정에서 토론의 대상은 충분히 될 수 있는 주제들입니다. 네. 근데 이걸 갑자기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딱 붙이고 시작하니까 이건 더 이상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갑자기 국가보안법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봤을 때 조선일보가 언제나 뭐 보면 뭔가 생산적으로 뭔가를 갖다 끌어갈 수 있는 논의 주제를 갑자기 저 여러 개헌 논의들 중에 아니면 개헌 방향 중에 하나 그것도 아무런 구속력이 없고 참고할 수 있고 뭐 이런 수준의 논의를 갑자기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딱지를 붙이면서 시작한 것은 아 이게 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의도는 이제 도에도 있는 것 같아요. 헌법도 좌편향 정말 지금 마음에 안 드는데 응? 하면서 그 자기네들 쪽에 딱 저 주타방 타겟 방향이 잡힌 저 보수 진영 딱 노려서 내놓은 기획인데요. 이게 보니까 이틀 지금 쓰고 오늘치 그러니까 4일치에서는 조그만 박스 기사 하나로 이제 쭉 빠지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자기네들도 더 이상 안 따라온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 정도 치고 빠져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뭐 지금 자유한국당 반응도 사실은 좀 뜨뜻미지근하죠. 홍준표 대표가 전 세계가 우파들이 집권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좌파 광풍이 불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뜨악하게 전 생각을 했는데 그런 어떤 시각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보수 기득권 세력의 어떤 절대 반지라고 할까요? 영원한 무기가 이제 색깔을 놓은 사상전이죠. 좀 아주 오래전까지 이제 되짚어가면 분단 직후 심지어 일제 강점기에서도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좌익으로 몰아서 많이 목숨을 빼앗았고요. 그 행태를 지금까지 반복하고 있는 거고 좀 슬픈 건 지금도 일정 부분 이게 작동하는 측면이 있다는 네. 겁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잘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문위가 애초에 헌법 전문 개정안 논의하면서 나왔던 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보수 진영에서 가장 싫어할 문구가 논의되는 와중에 소수견으로 나왔다가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였죠, 보면 그게? 원래 헌법 현행 전문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뭐 하면서 뭐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이제 전법 마지막 문장인데 개정안 논의되던 과정에 들어갔던 게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괄호하고 촛불 시민혁명의 뜻에 따라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이게 이제 그 촛불 시민혁명의 뜻에 따라라는 것 갖다
넣어야 된다라는 이제 소수 의견이 있었는데 네. 그게 뭐 거치다 보니 뭐 제가 봤을 때 뭐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저 문장이잖아요. 보수 진영이나 이런 쪽 반대 진영이나 아니면은 여전히 좀 이 현재 진행형의 사안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걸 갖다 넣냐 마냐 아마 논란이 되다가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아마 괄호를 쳐놓고 사실상 이 부분은 이제 이 판단 유보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문제 삼으면은 모르겠는데 저들보나 이런 데서 이게 너무 뭐 지금 현재 진행의 사안 아직까지 뭐 역사적 흔히 쓰는 표현으로 역사적 판단이 안 끝난 사안 이런 걸 갖다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이 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겠느냐 이 정도 수준의 토론들 이러면 충분히 뭐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예 그 토론 자체를 봉쇄해 버리는 식으로 하면서 어떤 좀 큰 틀을 갖다 뭐 어떤 이념 전쟁으로 개헌 논의 자체를 이제 흔들어 버리려는 시도가 전혀 지금 본인들은 보니까 뭔가 과거와 같은 아젠다 세팅 능력을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딱히 뭐 이 부분에선 작동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같이 이제 장단을 맞추고 나섰어요. 아까도 이제 얘기를 했지만은 분명히 저 개헌 특위에도 다 참여를 했고 본인들 다 알고 보고 받은 내용일 텐데도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니까 정말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것처럼 몰랐던 걸 알았던 것처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단을 맞추고 나섰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개헌 속도를 좀 늦추고자 하는 본인의 자유한국당의 의도와 맞아 떨어진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한 건가요? 그렇게 제가 봐야 봤을 때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네. 보면은 첫날 1월 2일치 조선일보 보도가 나왔을 때 보면은 일면 머리 기사부터 해서 안쪽에 두 개면 확 펼쳤었거든요. 그럼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다 뽑았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저 이제 보수 정당 특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아침 저 지도부 회의에 주요 저 메시지 공급원은 조선일보거든요. 좀 매번 보면 이 메시지 생산 능력이나 뭐 어떤 정책 대안 능력 같은 게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조선일보의 어떤 그 아침에 그 논조 방향이 굉장히 자기들과 잘 맞고 밥상을 잘 차려주고. 보수 진영에 네. 그러니까 뭐 골라 먹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잘 해주니까 그걸 갖다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사설을 읽고 조선일보 사설을 아침 회의 때 읽는 사람도 있고 막 이러는데 1월 2일 지도부 발언 보면 또 신년 1월 2일 끝나고 신년 첫 회의인데 뭐 그런 뭐 영향도 있겠지만 뭐 홍준표 대표부터 쭉 아무도 조선일보 기사를 인용 안 해요. 인용 안 했어요. 맨 마지막에 장제원 대변인만 머리에 징 맞았다. 충격이다라고 한마디 합니다. 근데 1월 2일 날 지도부 중에 어느 누구도 조선일보 개헌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이 아침에 안 봤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왜? 제가 봤을 때 자기네들 뭘 외부 자문위원 개헌안 초안 가지고 게다가 우리도 대충 뭐 다 우리 당 의원들도 참여해서 다 토론도 했던 내용인데 이걸 뭐 어떻게 또 자기들도 면구스럽죠, 솔직히. 네, 네. 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이런 식으로 좌양좌하는 개헌은 안 되고 그냥 대통령 권력이나 좀 분산하는 원포인트 개헌을 아직 이게 이제 이번 기획의 결론입니다. 네. 사설로 그렇게 나타났는데 자유한국당 그거 못하겠다는 겁니다. 이번에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서는 자기들 정치적으로 손해보니까 못하겠다는 거고 그 지점에서 이제 양쪽이 의견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시적으로 어쨌든 민주당에서 주도하는 현재 그 집권 세력인 문재인 정부 또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도하는 이 개헌의 내용에 이렇게 위험한 사회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기사를 쓰니까 자유한국당이 일시적으로 거 봐라 문제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안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들 편리하게 논리적으로 좀 일시적으로 좀 끌어다 쓰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양쪽에 이제 균열 지점도 이제 조금 이제 보이기도 한 건데 어쨌든 6월에 개헌안 지방선거 때 동시 투표를 하려면 개헌안이 2월 그리고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개헌안이 이제 발의돼야 한다고 해요. 역산을 하면. 근데 뭐 저 국회에서 정치권에서 자유한국당이 계속 이제 버티면은 여야 합의로 국회 개헌안 발의 이제 어려울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대통령도 또 개헌안 발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까요? 어떻게 하여튼 보세요? 뭐 지금으로서는 발의한다는 관측이 훨씬 압도적입니다. 네.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 하는 네, 걸로 네. 일정이 잡혔는데요. 대통령이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마 조건부로 걸지 않겠는가. 국회에서 개헌을 꼭 해달라. 개헌 발의를 해달라. 근데 혹시 못하면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대통령이 개헌 발의안을 낸다고 해서 갑자기 불쑥 내놓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나름대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1월에 선언을 하고 최소한 한 두 달 정도는 작업을 공론화 작업 같은 걸 해서 3월 달에 이제 대통령 어떤 개헌안을 내는 그런 일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청와대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반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실제로 개헌안 발의를 할지는 사실은 3월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에서 개헌안이 부결될 경우에 이제 대통령의 리더십이 크게 네. 좀 손상이 되고 개헌 자체가 이제 물 건너가고 이제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 같은 걸 한번 마지막에 좀 거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이 주도해서 개헌안을 발의를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쨌든 국회에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왜냐하면 200석 이상의 그 찬성을 이제 얻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 지방선거에 끼칠 영향은 어떨까요? 상당히 이게 핵폭탄급 저는 이제 시나리오이긴 한데. 대통령이 만약에 개헌안을 일단 발의했을 때 내용이 사실은 또 있겠지만 지금 뭐 기본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국회가 합의가 됐으니 만약에 대통령이 국회 존중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야당에서는 아니 국회 존중하면 발의를 하지 말아야지 이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국회가 어쨌든 여야 간에 합의가 어느 정도 됐던 뭐 기본권 이런 부분만 하겠다. 만약에 개헌안을 갖다 사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면 이제 정말 핵심인 권력 구조를 건드려서 권력 구조까지 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할 텐데 네. 사실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어느 수준의 개헌안을 낼지 만약에 발의를 한다고 했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실제 저 지방선거에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런 부분들 다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뭐 그 전에 부결이 돼서 그 부결 논란으로 뭐 야당이 뭐 부정적으로 선거에 작용할 공지에 것이다. 몰리고 지지층이 결집하고 뭐 그럴 수도 여권의 있지만 지지층이 그 전에 결집하고. 과연 그럼 대통령이 정말로 개헌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보인다면 보여야 될 테지요. 당연히 뭔가 어떤 유권자들도 다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 정말로 저게 어떤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개헌 발의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 본인의 어떤 개헌에 대한 의지와 뭐 어떤 뭐 시기적 판단 같은 걸 다 고려한 정말 어떤 진정성인지를 본다면 개헌 내용이 어떤 수준으로 담기느냐. 정말 그러면 네 그래 4년 중임제 한번 세게 이 부분 앞세워서 뭐 한번 판단 받아보겠다. 그런데도 국회가 부결한다면 오케이. 뭐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좀 작동을 돼야지 단순히 뭐 개헌안 발의돼서 부결 이후 뭐 이런 거로만 그냥 판단하기는 좀 단순하지 않을까, 일차원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네. 개헌 발의안을 20일 이상 공고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회 의결 절차는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60일 가까운 기간의 여유가 좀 있고요. 또 국회 의결되고 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3일 국민투표를 하려면 대략 5월 정도에 국회 의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5월이면 지방선거 한참 후보 등록하고 선거 치러야 될 그럴 네. 시기입니다. 그때 국회에서 개헌안을 이제 의결을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의결을 할 경우에 이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겠죠. 네. 안 미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양날의 칼이라고 봅니다. 이게 개헌을 반대한 자유한국당이 좀 기득권 세력이라고 몰려서 이제 심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또 우리 국민들이 이 개헌을 집권 세력이 너무 정략적으로 이용한다 이렇게 읽게 되면 정부 여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선거 때 굉장히 좀 예민하게 작동을 해요. 옛날에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도 그렇죠. 일정 지역 특히 영남에서는 역풍이 불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해야 된다, 좋다. 그런데 왜 그걸 발표를 선거 직전에 하느냐? 이것 때문에 오히려 경상도 쪽에서는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정부죠. 역풍을 맞고 일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국민들을 향한 어떤 정치 세력의 어떤 진정성의 경쟁이라고 봅니다. 어느 쪽이 좀 더 진실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호소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좀 부정적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어느 쪽에 더 유리할지 그걸 아직 가늠하기는 이제 쉽지 않다는 이제 말씀드린데 지방선거 뭐 개헌도 있지만 지방선거에 또 중요 변수를 하나 더 꼽자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합당일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되면 이제 판을 좀 흔들고 이 세력을 이제 정치권을 이제 재편하는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지금 통합 어떻게 순항을 하고 있나요? 너무 순항은 아니죠. 굉장히 네. 시끄럽죠. 네. 결국은 깨질 것 같은데 일부가 이탈하느냐? 국민의당이 깨질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그건 뭐 불가피하죠. 네. 일부 정치인들이 이탈하느냐, 아니면 뭐 딱 쪼개지느냐, 뭐 이런 모양새 어떤 식으로 쪼개지느냐 이것만 남은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의석 수가 오히려 줄 가능성도 꽤 높아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쪽으로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그 경우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대표와 뜻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어떤 정치적인 선택을 하느냐, 또 문재인 대통령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그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 설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의 뭐 어떤 정치적인 지형 변화 같은 것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뭐 바른정당 쪽은 좀 약간 고무돼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 신년 여론조사들 보면은 이제 지방 뭐 당 지지율을 봤을 때 뭐 아니면은 뭐 예비 지방선거 출마자들 조사 봤을 때 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과 합당한 지지율이 한 10개 중에 9개 정도가 자유한국당보다 높게 나오는 그렇죠. 굉장히 저 요즘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저 스스로를 고양시키는 결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을 보면 그래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의 반이 안 되죠. 주로 네. 뭐 한 10몇 프로 정도 정당 지지율이었는데 사실은 자유한국당과도 오차범위 안에서 그렇죠. 그렇게 그런 되는 경우가 거죠. 많고 네. 그래서 결국 뭐 지방선거에서 크게 무슨 뭐 갑자기 저 국당 바당 합당한 신당의 후보가 뭐 대거 당선되거나 뭐 저번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갑자기 의석을 확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보면은 뭐 각각의 저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경쟁이 어떤 우선이기 때문에 일단 보수 정당으로서 저당보다는 앞서야 된다라는 게 있고요. 근데 또 유승민 대표 같은 경우는 또 지방선거 결과 뭐 그러면 좀 어떻게 좀 자신하십니까? 그러면 답변 안 합니다. 자기는 그 말은 자기는 지방선거에서 나에 대한 판단을 갖다 받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난 당장 지금 6개월 뒤 지방선거로 판단 볼 게 아니라 더 길게 다음 대선 때까지 이 당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개혁보수라는 걸 내세워서 다음 대선에서 평가받을 것이지 지금 당장 바로 눈앞에 전혀 가망성이 없는 지방선거 가지고 심판받거나 평가받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약간 뭐 지방선거의 어떤 경쟁력 이거보다는 일단 지금 이걸로 해서 뭐 자유한국당과의 경쟁력 우위지 지금 아마 저 바른정당 쪽 국민의당은 모르겠습니다만 바른정당 쪽의 어떤 정치적 저 로드맵은 지방선거에 전혀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지금 안철수 대표는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지방선거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지금 예, 지방선거에서 집중하려고 승리하지 하죠. 못하면은 국민의당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에서 이번 통합 작업을 시작을 한 거죠. 네. 안철수 대표하고 유승민 대표의 약간 통합에 대한 관점이 다른 게 이제 그 네.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통합 신당이 이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김남일 기자 분석에 대략 동의를 합니다. 네. 이게 바로 전례가 있어요. 작년 5월 달에 대선 레이스에서 안철수 후보 또 유승민 후보 이런 분들이 잘 나가다가 막판에 홍준표 후보한테 추월당해서 3등 4등으로 밀렸습니다. 네. 지금 홍준표 대표하고 자유한국당이 워낙 좀 정치 행보를 이상하게 하고 있지만 저력이 있는 겁니다. 그 정당이 회생 가능성도 높지 않지만 쉽게 망하거나 죽지도 않는 정당입니다. 결국 대구 경북이라는 지역적 기반도 있고요. 이른바 태극기 부대를 비롯해서 좀 아주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어떤 보수 세력이란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3정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크게 성공하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방선거는 6월이지만 당장 그 개헌안 발의를 놓고 1월부터 여권과 야당이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개헌과 지방선거 그리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합당까지 모두 연관성을 가지고 화학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2018년 정치대전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궁금해지네요.
새해에도 더 정치는 유익하고 재밌는 콘텐츠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101번째 더 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